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교에서 온 장수경입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또 박상규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박상규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박상규 선생님 문학 자체는요, 그냥 충주 이 주변, 그러니까 충주와 제천 뭐 요 주변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역사, 그리고 그 관련된 모든 자연 환경,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머물러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충주라고 하는 것을 붙이지 않아도 그 충주의 지역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기록으로서 하나의 어떤 의미를 또 갖는데, 근데 이게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 작품들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작품을 더 많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많이 못 가져왔고요. 지금 이제 대표작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하고 있는 고향을 지키는 아이들, 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아마 초판본이었던 것 같은데, 초판본 맞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제가 알고 요 사진 띄워놨는데요. 고향을 지키는 아이들, 요 창작가 비평사에서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주목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는 이제 꼬마 독재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벙어리 엄마라고 하는 요 작품들이 중앙문단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아왔고, 현재까지도 아이들에게 읽히고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먼저 선생님 생애하고 문학 활동 뭐 이런 것들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본론의 장제목을요, 동화 창작과 사랑 그랬는데, 선생님의 그 문학 세계 자체가 어떤 자연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사랑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건 사랑의 포인트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게 제가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4가지로 주제를 한번 제가 접근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 문학에서 나타났던 특징을 보면 약자에 대한 연민과 공감 의식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본인의 삶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극빈하게 사셨고, 또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이 충주라고 하는 지역적 특색이 뭐냐면 이게 산으로 에워싸여 있어요. 근데 이게 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게 낮은 산이 아니고요, 굉장히 큰 산들로 에워싸여 있는 게 충북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지만 너무 어려웠던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약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좀 표현하고 또 세상에 또 목소리를 내고 싶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주목했던 거는 잘못된 욕망과 정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 문학 안에서 정의에 대한 생각들을 늘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올바름이냐, 어떤 것이 우리가 지향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그 박상규 선생님은요, 제가 짧은 단편에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또 확장돼서 공동체의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충주에 있는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람들, 아니면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탐색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세 번째 특징은 제가 고향 충주와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 그랬는데요. 아마 요건 또 다른 설명을 붙이자면 지키고 싶은 공간, 그것이 충주이기도 하지만
지구촌의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확장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쟁의 비극성과 평화인데요. 저는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이게 너무 작은 논문이어서 크게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얼룩진 일기장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면 이 충주와 제천 이쪽 사람들이 피난 가지 못하고 어떻게 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전쟁을 겪어왔는가를요, 너무나 이렇게 풍속적인 측면에서도 그 세태를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서로 반목하고, 또 서로 어떻게 화해하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권정생 선생님의 몽실 언니가 한국전쟁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고, 또 김정희 선생의 노근니 아이들이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작품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박상규 선생님의 얼룩진 일기장을 보면서 이거는 충주의 문학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학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을 좀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가 사진을 구할 수 없어서 일단 떠들고 있는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선생님이 37년에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수초등학교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충주사범 졸업하셔서 66년에 충청일보에서 신춘문예 동화로 당선하신 게 있는데 작품이 어떤 게 실렸었는지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에 서울신문을 통해서 중앙문단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81년에 곧바로요, 고향을 지키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지금까지도 대표 작품이죠. 이 작품이 그때 나오게 되고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이호덕 선생님과 이현주 선생님 이분들하고의 어떤 교류들, 중앙문단의 어떤 그 핵심적인 주요 그때 당시의 담론들, 아동문학의 담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담론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요, 거의 40년 넘게 23편 정도의 창작집이 나왔습니다. 지역사회하고 이제 문단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94년부터 충주시 이제 문화예술 자문위원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예성신문 논설위원도 하셨고, 충주 문인협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88년에 충주문학 발간 지부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무국장이었던 지천홍 선생님하고 남산에 가셔서 나무 심기 행사를 하면서 충주를 알리는, 충주 문화예술을 알리는 이런 활동들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2001년에 충주 작가회 회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중원역사 인물기록화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 2007년에는요,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라고 해서 그 한국 아동문학의 대표적인 어떤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잡지도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데요, 거기 회장으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오늘날에 와서 아직 생존해 있는 작가인데 박상규 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론자께서 사실 현대문학에서는요, 생존 작가에 대한 연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직 문학적인 완성도를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의 작품이 40년 동안 23편이 넘고요. 그리고 생존 작가이지만 이미 이제 굉장히 고령의 나이에 진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나 어떤 질적으로나 의미 있는 성과들이요, 이렇게 축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주라고 하는 지역적인 색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또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소략한 논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계기가 되어서 많은 중요한 작품들이 아마 연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동문학의 사실 보고이십니다. 그 생존해 계신데요. 사실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녹음도 많이 해놔야 되고 영상도 좀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1980년 등단하시고 중앙으로 처음 활동하실 때만 해도 거의 전문 작가군이 없을 때입니다. 전문 작가군이 없었고 그때는 이제 소수의 몇몇 분들만이 전문 작가였고 다른 분들은 그냥 뭐라 이제 이게 동화가 본업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그냥 어떤 뭐 교훈적인 동화,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거리가 먼 작품들이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작품은 사실 문학적인 어떤 예술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처음부터 굉장히 고민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면 젊은 층들이 또 전문 작가로 등단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선생님은 계속해서 발표를 하세요. 계속해서 발표를 하시는데 그 시대의 담론, 예를 들면 1990년대 되면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한 것들이 아동문학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질적인 수준을 굉장히 담보하시면서 작품을 발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논의들을 좀 해놓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 박상규 선생님의 문학 세계 자체가 아동 독자들을 견인시키고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박상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등단하실 때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 또 용기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머릿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사랑인 거죠. 아주 작은 미물에 대한 사랑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지구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등단하시고 나서 이호덕 선생님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호덕 선생님이 이제 별이 몰려온 마을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셨을 때 머릿말에 쓰신 게 있어요. 제가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시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기계에 종이 되고 서로 나무 위에 올라서려고 다투고 속이고 꾸미고 해치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하루빨리 이런 비참한 어른이 되겠다고 점수 따기 공부에 정신을 잃고 있지요. 사람들은 자기만 살려는 욕심에 갇혀서 세상과 자기의 참 모습을 볼 줄 모릅니다. 집에서 산을 쳐다보고 산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꼴이지요. 산에 올라가 집을 내려다 본다는 것은 도시 밖에 나가 도시를 바라본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 도시로 모여와서 농촌에는 집과 교실이 자꾸 비어가고 자연은 파괴되고 농촌의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촌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결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시의 모든 것은 남의 나라에서 온 것 아닙니까? 이 책에는 지금 농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돈과 힘을 가진 도시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또 어떻게 바르게 살면서 이 땅과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호덕 선생님하고는 1990년대 초반에 같이 그 우리말 연구소 하실 때 제가 모임도 좀 같이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반갑기도 했는데요. 이호덕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 작품 그 고향을 지키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높이 평가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아동문학이 너무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교훈적인 얘기만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문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문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요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우덕 선생님의 어떤 평가를 제가 일부러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특징은 약자에 대한 연민과 공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아지 고향을 지키는 아이들 되어 있는데요. 제가 누수바움의 연민 개념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누수바움의 연민 개념은 우리가 이제 컴패션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때 개념은 뭐냐면 이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사물에 대해서 또는 어떤 고통받는 존재에 대해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때 이제 공감의 어떤 의미들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민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얘는 불쌍해, 이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학대당하니까 불쌍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한 동정인 거고요. 여기 그 선생님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타자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닌 다른 타자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좀 나은 상황으로 서로 협력해서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감 능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제가 접근해봤습니다. 약자에 대한 공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대표 작품들만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바보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바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인물들, 뭐 이런 작품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 작품들을 보면 바보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 바보들이요, 그냥 바보는 아니에요. 그들도 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어떤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에 대해서 혜택을 준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고, 똑같이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춤에서도 덕수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운동회를 하면서 운동회 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이제 싫어하죠. 저 때문에 우리가 이 운동회는 일사불란하게 이게 동작이 같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어떤 그 공동체의 그 춤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를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선생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는 너 그럼 춤추기 싫으면, 힘들면 그만두지 않겠니?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덕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아이는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저는 춤추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거기에서 한번 띵 맞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선생님이 너한테 즐거움이고 너가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선생님이 자각하게 된 거죠. 아이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요, 불쌍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영혼, 그것을 선생님이 내가 놓쳤구나라고 하는 존재로 선생님도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패러다임에 맞는 춤을 추지 않고 덕수를 아예 이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덕수를 따라서 그냥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그 자체의 흥을 즐기는 게 운동이 아니냐. 그래서 같이 이제 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덕수를 이제 세워놓고 덕수 춤을 따라하게 하니까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구경하시던 이제 그 가족들 와 있었잖아요. 지역 그 부모님들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춤을 따라하면서 서로 웃고 그러면서 행복한 공동체의 축제장으로 변모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보인 덕수를 바보로만 여겼다라고 하면, 그렇게만 그려졌다라고 하면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바보가 아니고 자기를 표현할 줄 알고, 또 그 표현된 걸 가지고 또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하나의 지향점 아닌가라고 하고 작가가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바보와 선생님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아가 나오지만요, 이 석순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선생님에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고 싶어서 뱀에게 물리기까지 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약자라고 해서 약자가 무조건 어떤 동정심에 의해서 무엇을 받는 수혜의 대상자로만 전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작품들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서로 상호 교류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개의 작품은요, 물안경을 쓰고 간 친구하고 벙어리 엄마가 있는데요. 이 두 작품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그려져 있고요. 결말도 왕규라고 하는 아이가 죽는 걸로 끝이 나고요. 벙어리 엄마에서는 아기가 죽는 걸로 끝이 납니다. 사실 이 작품들이 발견될 때, 처음에 작품 나왔을 때 아동문학에서 죽음을 다루는 문제는 현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그냥 이 아이들이 죽는 걸로 이렇게 그려놓으셨어요. 근데 보면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작품인 거죠. 저희가 아동문학이라고 하더라도 이 완규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공동체나 또는 어떤 그 가족들이 돌보지 않는 존재들이 어떻게 자기의 어떤 존재성을 상실해 갈 수 있는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벙어리 엄마 같은 작품에 보면 지금 이제 아이를 이렇게 다슬기 잡는 작품인데요. 이 엄마가 이제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못하니까 아이 울음소리를 못 듣고 아이가 물에 잠긴 걸 모른 채 그냥 오늘 가족들이 먹을 그 다슬기를 잡다가 이제 아기가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아동문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뭐 쉽게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굉장히 결론조차도 너무 비극이지만 정말 우리가 미학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자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할 때 비극적인 곤란이라고 하는 측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함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또 보여주고도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실천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는 무엇을 연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하도록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제가 저기에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증오나 혐오라고 하는 것과도 대립된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무관심, 사회적 무관심,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행위이다라고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완규라는 아이가 물안경을 갖고 싶었는데 새엄마가 그걸 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 물안경을 갖고 비 오는 날 다슬기 잡으러 갔다가 이 아이가 빠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것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적극적이지 않은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민과 공감을 통한 사랑의 실천 행위를 박상규 선생님은 이것이 문학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세 개의 원으로 그려놨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뭐 고통의 강도라든지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어떤 연민의 개념이 사유의 방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실천 행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 작품 안에서 개인의 가치 또 공동체의 가치를 하나의 꿈으로 제가 설정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보통 직업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교육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일랜드나 핀란드나 뭐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 너의 꿈이 뭐야? 그러면 공동체의 가치가 나오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같이 잘 사는 거, 이런 게 아이들의 꿈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가 뭐 어떤 변호사가 되는 거, 아니면은 대통령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꿈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문학 작품 안에서 그런 것들이 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공동체의 가치가 우리가 꿈꿔야 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관련 텍스트들을 보면 잘못된 욕망과 정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돌에 새긴 이름, 짧은 탈선, 그 다음에 꼬마 독재자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현재까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은 꼬마 독재자입니다. 이 꼬마 독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독후감 대회도 했었고, 지금도 아이들이 서로 뭐 이렇게 토론하는 주제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욕이라고 하는 욕망의 가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뭐 이름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에서 비석에다가 막 바위 같은데 이렇게 이름 새기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건에 대한 욕망, 뭐 열쇠를 내가 만능 열쇠를 갖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무감각적으로 발현할 수도 있고요, 감각적으로 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주목하고 계신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꼬마 독재자 제가 지금 사파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게 토론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이제 캡처해 왔는데요. 자, 지금 저기 가운데 이게 좀 약간 뚱뚱하고 키 작은 아이가, 이 아이가 견식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얘가 꼬마 독재자예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짜리몽땅하고 보시다시피 못생겼습니다. 키도 작고. 그런데 힘은 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별명이 짜리몽땅, 뭐 등소평 이런 아이입니다. 근데 이 견식이가 이제 자기는 가진 게 없으니까 이 힘을 기반으로 해서 영근이라고 하는 부잣집 아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영근이라고 하는 부잣집 아이를 이용해서 그 아이에게 반장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돈도 가져오게 하고 먹을 것도 갖고 오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힘과 돈으로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저쪽 그림 보시면 아이들한테 막 빵도 막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게 본인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견식이가 영근이를 이용해서 영근이한테 돈을 가져오게 해서 이걸 이제 지불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도 사실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아이들이 그대로 크면 어른의 세상이 돼서 더 큰 부정을 저지르는 어른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른들의 세계를 아주 단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죠. 맥락으로 보면 아이들의 세계이지만 어른들의 세계의 어떤 축소판으로서 지금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커피로 말하면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요, 현재도 사랑받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고향 충주하고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인데요. 박상규 선생님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이 충주라고 하는 곳이 아끼고 싶은 고향,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이걸 이제 지키고 싶은 굉장히 욕망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문학 작품 안에서는 대부분 이런 그 충주의 주변 배경들을 원시적인 그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원시적 공간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보면요, 옷을 벗고 뛰어놀아요. 옷을 벗고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뛰어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옥수수 같은 거를 옛날 방식으로 구워 먹고 막 이래, 불에다가 구워서 먹고 뭐 이런 장면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일 수도 있겠으나 그 어떤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는 어떤 순수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를 배경으로 한 어떤 지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다 찾지 못했고요. 산골 지명으로는 덕주골, 산초골, 불당골, 쑥골, 괜실, 창전리 이런 용어들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한강 강변이라든지 호암지 이런 데가 이제 배경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강리, 하강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의 공간 자체가요 대부분 충주이고요. 그 주변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자, 고향을 지키는 아이들 보면은 병들지 않고 손때 묻지 않은 산과 나무 그리고 이제 강물, 고기 이것들이 이제 고향의 보배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병호하고 용호, 승철이 이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의 꿈은 뭐냐면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고향에 살면서 이 고향이 훼손되지 않게 지키면서 농사꾼으로 살고 싶은 아이들의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골에서 온 편지도 그런 거에서 연장선에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헤치며 크는 아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호랑이 할아버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은 좀 또 주목해볼 만한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호랑이 할아버지의 어떤 가치관이 아마 작가가 꿈꾸던 세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돌조각을 이렇게 하시면서 외딴 곳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굉장히 못됐어요. 아이들이 그 동산이 너무 예쁘니까 거기 가서 놀고 싶어서 이렇게 가면은 근처에도 못 오게 막 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뿌려놓고 못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저 할아버지 되게 못됐구나, 나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혼자서 고독사 하시고 나서 유언장이 발견이 돼요. 유언장이 발견되는데 거기에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사연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외아들이 자기가 이 돌 작업할 때 파편에 튀어서 이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아이들이 못 오게 한 거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마을 공동체의 재산으로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놓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공간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 공원을 조각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아마 작가가 꿈꾸는 세상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고향 산천인 이 충주라고 하는 곳이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태 속에서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어떤 자산으로서 그 공간을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꼴불견 세상에서 골프장을 둘러싼 양질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에서도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요 골프장 건립이라고 하는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충주라고 하는 어떤 자연의 어떤 공간을 지키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박상규 선생님은 고향과 생태적 위기 극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쓰신 글을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조절되고 멈출 때 멈췄다가 다시 달리기 때문에 안전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잘못을 비판하고 제동을 거는 사람들 때문에 독주를 못하고 탈선을 못하고 덜 썩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분노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뜨겁게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어린이가 커서 만드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충주 문학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구와 관련된 우리 전체 인류의 어떤 아름다운 문학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쟁의 비극성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네 번째 주제로 잡았는데요. 여기서는 보면 역사의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린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작품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제가 생각했고요. 얼룩진 일기장은 창전리를 둘러싼 훈이하고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아이들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요. 이 충주와 제천 이쪽에 월악산을 배경으로 해서요. 이 지역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겪었는지에 대한 그 고통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딸기를 슬프게 한 사랑 같은 경우는 호암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호암지를 배경으로 하면서 주인공인 할아버지가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 나와요. 그러면서 고엽제 피해자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당선된 시장이 그 자연을 깨끗이 좀 정돈하고 싶어서 왜 이제 막 농약도 뿌리고 뭐 이제 하는데, 그때 뿌린 게 뭐냐면 제초제로 뿌린 게 이제 고엽제하고 비슷한 성분을 뿌려가지고 막 식물들이 죽고 이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은요, 베트남 전쟁의 어떤 기억과 그리고 현재의 그 고엽제에 말라가고 있는 충주의 호암지 주변에 그 식물들을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인간과 다른 생태계, 그러니까 동물, 식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딸기를 슬프게 한 사람은 단편이지만 굉장히 좋은 작품이어서 제가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가지로 제가 봤는데, 그 네 가지는 이제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작품에서는 연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 인간의 욕망과 힘의 문제를 통해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향 충주를 배경으로 해서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훼손이나 물질 문명이 어떤 우리 지구촌 전체의 공멸의 위기까지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과 그 폭력이 전쟁이 종료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고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전쟁 끝났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전쟁 완전 끝난 거냐, 그게 아니고 그때 뭐 다쳤다라든지 그때 어떤 병을 얻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갖고 있는 폭력성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적이고 사람들에게 극한 트라우마로 남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고, 그러면은 40년 동안 박상규 선생님은 공통된 지향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계신가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제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공존과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말씀하고 계시고, 발전보다는 보존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향하고, 파괴보다는 우리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존재에 대한 사랑인데요. 존재에 대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결론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까지도 문학적인 지향으로 묘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떤 박상규 선생님의 문학이 갖고 있는 사랑의 미학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부족한 논문이고요. 많이 고민도 많이 하지 못한 거 지금 설익은 것을 가지고 와서 좀 송구스럽지만 어쨌든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장수경 교수님께서는 1980년대 이후 한국 아동문학사상에서 활약한 박상규 선생님의 삶과 작품 세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충주를 배경으로 그려지는 인간의 삶과 아픔을 공감하고 공동체적 사랑으로 살피는 박상규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발표에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세명대학
대학교 김현정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토론을 맡은 세명대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장수경 선생님께서 이 박상규의 문학세계와 사랑의 미학 이것을 워낙 또 자세히 그리고 또 이제 또 키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뭐 한다 해도 지금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박상규 선생님의 어떤 문학 세계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의 살아온 삶의 깊이가 웅장하고 또 그렇게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또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이분에 대해서 진작 또 이렇게 조명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또 안타깝게도 좀 그동안 좀 홀대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이제 뭐 소논문이지만 또 그분의 작품을 섭렵해서 또 이렇게 아우르고 또 그분의 문학사적 위상까지도 점검했다는데 또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대전 충청 지역의 지역 문학에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는 곳은 대전이고요. 지금 현재 세명대학교 있지만 그래서 이 대전의 그 대전 충청 지역 보면 훌륭한 문인들 많으시잖아요. 많으신데 그 중에 충북 지역에서도 참 걸출한 문인들이 참 많습니다. 뭐 정지용 시인을 비롯해서 오장환 선생님, 또 홍명희 선생님, 또 생존해 계신 분들은 또 뭐 신경림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충북 지역의 문학 자원은 굉장히 저는 풍부하다고 봐요. 보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이 충주 지역 이제 출신 연구가 있는 분들도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세명대 제천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천 쪽에 제천 문인들 좀 관심 가지고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희 학교 인문대에서 또 그 제천 문학 활성화 방안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 지금도 생존해 계신 작가 중에 오탁번 시인도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다루셨던 그 권오순 선생님도 권오순 선생님 시비가 이번에 제천에도 그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세워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작가가 이 충주 제천 저는 많은 지역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지역에 이렇게 연구가 있다면 좀 협력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종소리 나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 이제 어떻게 보면 박상규 선생님의 그 문학사에 전반적으로 훑고 그 다음에 어떤 문학사 위상을 한다는 점 그것은 굉장히 좀 많이 배웠고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어느 한 작가가 이렇게 좀 기억에 많이 남으려면 그래도 뭐 남한강의 시인 뭐 이렇게 상록수의 작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상규 선생님을 좀 대표할 만한 키워드 그게 뭐가 있을까? 뭐 벙어리 엄마 이것은 저희 아이도 보고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벙어리 엄마의 작가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어떤 그렇게 이제 뭐 할 수 있는 뭐 키워드가 없을까? 그게 한 가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장수경 선생님은 이제 또 어떤 학생들의 예전에 학생들의 또 선망이었던 어떤 학원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박상규 선생님과의 학원 거기도 발표하신 걸로 좀 들었는데 어떤 작품들 발표했는지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저는 이제 충주 제천 출신이지만 충주에서 많이 이렇게 또 잘하고 또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쪽 그 어떤 충주의 로컬리티
나아가서는 충북 지역의 로컬리티 이런 것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저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부족한 논문을 읽어주시고 토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품 세계의 핵심이라고 제가 딱 규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의 키워드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까지도 대표적으로 많이 읽히는 건 벙어리 엄마나 꼬마 독재자나 고향을 지키는 아이들, 이런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룩진 일기장을 좋은 작품으로 또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리산 주변에 그 한국 전쟁기에 대한 기록은 문학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 문학으로도 형상화가 되어 있는데, 이 충북 월악산 주변에 그 피난 갔다 왔다, 그리고 인민군의 이동, 또 그 다음에 군인들의 이동,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피난민들의 삶이 막 여기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서 얼룩진 일기장 이런 작품들 좋은 작품으로 제가 봤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서도. 네. 그리고 학원에 발표된 작품, 저도 제가 이걸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이 학원에 작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 실리는 게 아니고 몇몇의 대표 작품들만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제가 다시 보기는 했어요. 학원을 다시 봤는데 제가 다 못 봐가지고 찾지는 못했어요. 어떤 작품이 실려 있는데, 이제 이게 장원하고 뭐 이런 작품들 우수작은 실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려상 이렇게 받은 것들은 안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정체성이나 로컬리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얼룩진 일기장 같은 작품을 가지고 한번 또 현재 그 지역을 이렇게 답사하면서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연구 과제를 주신 것 같아요, 토론문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추후 연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